사장은 처음이라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들. 살아남고 싶고 그리고 성장하고 싶은 사장을 위한 살아있는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한 주 쉬고 새해에 찾아왔으니까요.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듣는데 약간 소리가 이전과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불편하지만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올해 이제 첫 번째 게스트는요, 저희 또 요식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야키토리를 하고 있고, 이제 가게 이름은 아타리, 코치, 혼바라는 이제 가게 3개의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박건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실 우리 여기에 13살 학생들도 들어오거든요. 야키토리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야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이제 음식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닭을 이제 꼬치에 꽂아가지고 이제 비장탄이나 그런 걸로 이제 구워가지고 손님들한테 내어드리는 이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이제 한국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제 트럭에서 파는 닭꼬치,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비장탄? 네. 그게 뭐예요? 비장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돼지고기집에서 보는 숯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장탄, 이제 나무를 이제 탄으로 만든 거죠, 따지고 봤을 때. 그럼 지금 몇 년 차 되셨어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5년 차입니다. 네. 제가 이거 라디오로 박제되는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네. 흑백 요리사에서 아, 하고 이제 네. 사라졌지만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아타리가 정말 유명한데, 수빈님도 가보셨고 네. 전 2번이나 가봤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진심. 저도. 예, 다시 제가 가고 싶어요. 그동안 먹었던 닭고기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진짜 이게 닭고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거든요. 네. 이게 누가 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수빈님은 아타리에서만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야끼토리를 그때 처음 먹어봐가지고. 네. 너무 맛있죠. 네. 근데 어떻게 야끼토리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시작한 것도 있긴 한데, 원래는 양식을 한 10여 년 동안, 10년 정도 하다가 프렌치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식을 좀 워낙 좋아해가지고 스시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야키토리를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야키토리가 적은 가격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뭔가 나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는 순전한 호기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진짜 공부 제대로 하셨어요. 정통파로 공부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야키토리 오마카세, 우리가 오마카세 하면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타리 검색해서 꼭 한번 가보세요. 뭐 협찬 받은 것도 아니지만 진짜 이 가격대에 이걸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지점이 성수 지점인가요? 예, 성수동 아타리입니다. 밖에 아타리라고 써 있는 걸 찾으려면 정말 힘든. 딱 그 성수동 감성에 네, 맞게. 일단 검색해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보시면 사진만 봐도 여기 뭔가 있다, 네.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박건순 대표님이 고민을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저희한테 던져주셨는데, 네. 일단 가장 첫 번째에 이게 고민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이제 좀 글을 잘 쓰고 싶고 말을 좀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흡입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도 있었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는 나도 좀 글을 좀 잘 쓰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디서 왔냐면은, 제가 저희 동료분들, 직원분들이랑 대화할 때 저 혼자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떨기도 하고 막힘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고민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건순 대표님도 제 마케팅 수업을 들으셨는데 네.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장인 정신이 아니라 장사의 신. 즉 내가 셰프의 길을 가다가 사업가의 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기로에 서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박건수 대표님의 그 아타리 계정에 들어가시면 사진이 너무 멋있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글의 내용은 박건순 대표님과 아타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감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풀어 쓰는 것보다는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를 쓰고 있어요. 평소에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 그런 거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가도 너무 갔다. 아. 그런 건 있죠. 내가 나를 기록하고 브이로그처럼 네. 나의 브랜드의 일상을 기록하고 남기는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잠재 고객 또는 기존 고객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세세하게 풀어 써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잠깐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1번 질문의 제목이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의 미팅 때도 내가 좀 일목요연하게 말을 잘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박건수 대표님을 우리가 현장에서도 뵀지만 그리고 저는 사석에서도 뵀거든요. 네. 사석에서는 말씀을 또 개그도 하시고 재밌게 잘하세요. 네. 근데 뭔가 손님으로 갔을 때 네. 제가 이제 닷지에 앉아 있을 때는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어깨에 닷지가 뭔가요? 그 우리 테이블이 앉는 바 테이블. 네, 바. 아, 네, 죄송합니다. 몰라서. 어쨌든 간에 네. 그 거기 앉아 있을 때는 약간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편안한 이 사람의 원래 매력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를 잘해야 돼. 네네. 접객을 잘해야 돼. 네. 뭔가를 알려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이게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느꼈어요. 네. 그런 거 본인도 느끼시나요? 네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풀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직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말하고 싶고 이해도가 높게 말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직원과의 소통이나 투자 유치 미팅 등의 상황에서 주눅이 들거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에게는 확신과 동기부여를 줘야 하고 투자 미팅에서는 자신감과 논리를 보여줘야 하는데 말이 새거나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떨림과 불안감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수빈님하고 오시기 전에 대화를 나눴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 나도 좀 불안해. 나도 좀 떨려. 수빈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감이라든지 기세가 좀 부족한 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이들 때 뭐 웅변학원, 우리 때는 웅변학원 보내고 이런 자신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려고 호연지기 키우려고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프로의 말하기라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말을 할 때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말씀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죠. 네 문제가 너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약간 편안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제가 아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봤죠? 수빈님 봤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편안하고라고 말씀하셨죠. 예. 사람이 언제 편안함을 느낄까요? 낯선 곳일까요? 낯익은 곳일까요? 난 잊은 곳이. 그죠? 예. 오랫동안 봐온 친구들이나 많이 자주 접한 친구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석에서는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거를 내가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곤란해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 처음 보는 투자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손님을 만날 때는 사전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막막한 곳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불안하고 초조함이 더 커질 수 있고 강박이 있을 수 있죠. 저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저걸로 보시면 돼요. 본폰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대표님한테도 전달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도 라디오로 들으시면 되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성공적인 협상과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선언 또는 가게에서 공지 또는 전달 이런 게 아닌 경우 대부분의 사회적 말하기, 그러니까 일상 비즈니스 할 때 말하기는 내가 가진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더 좋아하게 만들 거야. 저 사람이 단골이 되게 만들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진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게 수업 시간에 늘 말하지만 상대적 관점. 내가
사회에서 뭔가를 갖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이 얘기는 누가 나한테 돈을 줘야 한다. 음. 내가 명예를 갖고 싶다. 이 얘기는 누군가 나한테 박수를 쳐줘야 한다. 내가 힘을 갖고 싶다. 그럼 누군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 즉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나한테 제공해야 되는 게 원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 또는 그 사람이 제공하고 싶은 이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그리고 뭘 두려워할까? 뭘 걱정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알고 싶다. 네. 고객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지만 그 전에 먼저 개인의 영역도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직원분들과의 대화. 네. 개인의 영역에서 사람은 개인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중요하게 여겨요. 세 가지. 세 가지 주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전을 볼 때 동력을 얻어요. 내가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잘 긁어주고 풀어주고 또 미래엔 좋아질 거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아질 거야를 알려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쑥 빠져들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몸과 마음의 건강.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타리에 계시는 되게 일 잘하는 직원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타리 또 규모를 한번 뻥튀기 해봅시다. 아타리 성수 본점에 직원이 네. 5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직원 하나가 어느 날 그만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직원들이 그만둘 때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건강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이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너무 멀어서 내가 힘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 내용이 너무 과중된 거야. 이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는 일이 나랑 안 맞는 거야. 네. 결이 안 맞는 거야. 나는 막 몸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회사에 오면 자꾸 컴퓨터 가지고서 문서를 만들게 해요. 이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즉 건강의 문제죠.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또는 새로운 출구가 생겼다, 그러면 이직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아닌가 먼저 얘기를 걸어줘야 돼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증상을 파악할 때 콧물 나요? 열 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 물어보면 깜빡 잊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콧물이 나나? 내가 열이 났나? 내가 몸이 쑤셨나? 물어봐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물어보는 첫 번째 항목이 뭐라고요? 건강. 건강에 대한 부분. 힘든 게 마음. 그렇죠. 힘든 게 아닌가.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항상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돈이에요. 근데 돈은 현실적으로 급여가 너무 적다, 보너스가 없다, 좀 인센티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과금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내가 좀 더 급여를 올려줄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받는 돈이 있고 미래에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외식업계 사장님들이 특히 오랫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그 수제자 같은 친구들한테 가게 오픈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런 비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떤 손익분기를 넘겨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면 너도 내가 함께 공유하면서 인센을 주든지 뭐 아니면 급여를 올려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6월이면 또는 12월이면 1년에 2번 또는 한 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3년 정도를 충실하게 일을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같이 낸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제 2호점 같은 경우에 투자를 내가 같이 해줄 수도 있어.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가 정말 이렇게 손뼉을 딱 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인간이 살면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세 가지. 하나가 건강, 하나가 돈,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 뭘까요? 사랑. 관계요. 관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데 건강 문제 툭 찔러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돈 문제 툭 찔러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 말을 안 하는데 계속 인간관계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회사들을 컨설팅해 보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장님 옆에 사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누가 와요? 신복이 오죠. 주요 멤버들이 같이 와요. 거기서 사장님이 너무나 잘 아끼고 딱 봐도 일도 잘하고 훌륭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제일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직원들이 나가는데 사장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는 모르는 거고, 사장님이 어느 날 답답해서 일반 직원 나간다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은 바로 윗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관계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관계도 성격이 안 맞아서 일어나는 관계도 있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맞는 일을 하니까 무능력하게 보여서 발생하는 관계 문제도 있어요. 이 사람은 홀을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직을 받은 게 주방인 거야. 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결이 맞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 친구는 주방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지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적인 게 결에 맞지 않아서 자꾸 무능력해지는 바람에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말하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직원분들하고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한다면, 저는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대한민국의 기본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열정페이라고 했던 분야도 이제 서서히 열정페이가 사라지고 있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복지일까요? 복지도 뭐든 막 다 퍼주고 잘해주고 이게 복지가 아니라, 복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모성 복지가 있느냐, 발전성 복지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근무 시간 외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에 회사가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건 발전적 복지고, 이 사람에게 뭐 간식 무제한 이런 거는 소모성 복지에 해당될 수가 있죠. 가치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네. 어차피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점점 인공지능에 로봇에 막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받는 급여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이분들에게 퀄리티를 높여주고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게 되면 언제라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직장이 나랑 가깝고, 또는 내가 일을 성향상 수월하게 할 수 있고 1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영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탈이라는 곳과 함께 일을 할 때 아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서 함께 가면 내 미래가 안정적이고 불안감이 적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투자할 확률이 높아지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지금 획득하지 않은 플러스 알파보다 현재 잃을 수도 있는 마이너스 알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정감, 불안감 해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영역의 말하기거든요. 혹시 두 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말하기를 할 때, 특히나 이런 비즈니스 안에서 직원들과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것에 있어서 좀 더 결핍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제 키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 관련됐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게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이제 사실 뭐 비즈니스를 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에 유사 사례는 별로 없고,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랑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명씩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사근사근하게 뭐 요즘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많이 던졌었는데, 이게 제가 현장에 같이 있었을 때는 많이 오가는 게 진짜 편했고, 그 친구들도 그 친구 나름대로의 필요를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미팅을 하자고 그러면은 서로 이제 뭔가 할 말이 없거나 너무 진짜 사무적인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저도 겉돌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그 친구들도 왜 갑자기 사장님 왜 갑자기 부르지?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게 이제 월급 미팅인 줄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혹시 돈을 올려주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론 고민이 있어도 저한테 털어놓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 있는 팀장분들한테 털어놓고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나눴었는데, 미팅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팀장분들이나 다른 거기에 각 지점의 사장분들이 그거를 좀 미팅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다로 지금 저 스스로 그냥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창업자분들이 겪게 되는 경영의 시험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물 중심 사고에서
정책과 과업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인물 중심적 사고는 뭐냐면 창업했을 때는 사장님이 직접 필드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피땀 눈물 함께 흘리면서 형, 동생, 야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불러. 음. 오늘 고생했어. 소주 한 잔으로 털어놓자. 이러면 통했어요. 막 먹혀들었는데 내가 가게를 매장을 여러 개를 늘린다거나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직접 그렇게 같이 얼싸안고 상대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이 안 돼요. 그때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원분들도 사장님을 형님처럼 생각했으니까 의리라는 게 있거나 정이라는 게 있고 이러면서 서로 비비고 부딪히면서 뭔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장이라는 역할로 딱 전문화되고 현장에 잘 안 나가게 되면 이 현장은 이제 무슨 게임이냐면 사원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인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좋은 사장님인가 아닌가였고 네. 이제는 좋은 회사냐 아니냐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이런 인격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회사라는 회사의 격이, 회사의 체제가, 정책이 그걸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적인 건 포기해야 돼요. 정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갖는 감성적이고 정적, 정. 네, 이런 정으로 해결하는 자세는 이제 다 포기해야 돼요. 주변에도 보시면 매장을 크게 하시면서 직원이 막 50명, 60명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매장을 작은 거 하나만 더 내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전처럼 많이 커뮤니케이션 안 하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아, 좋은 회사가. 그전 창업 단계에서는 좋은 사장은 직원들에게 어떤 사장이 좋은 사장일까 이걸 생각한다면 네. 지금은 좋은 사장의 생각이 발휘되는 게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어떤 원칙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직원들 입장에서 좋은 회사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지 좋은 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예. 네. 이걸 이제 정치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라는 건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혹은 상대방이 어떤 걸뭐 필요로 하는지 알아준다. 이런 영역에서 일상적인 말하기가 이뤄진다면 이 사장으로서 좀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 커지면 이 정을 빼고 말하기를 잘한다는 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까요? 직원이 네. 너무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야 너는 진짜 우리 회사에 정말 너무 잘해주는데 내가 한 달에 교통비 10만 원씩 지원해줄게.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출퇴근 시간이 이 정도로 먼 거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회사 원칙상 정책상 교통비 10만 원씩이 지원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 우리 회사 진짜 좋아.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정의예요. 네, 그래서 좋은 사장님이 되는 건 바로 이 정적인 부분인 거고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은 이런 원칙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심신의 건강 또는 뭐 돈,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근무 피로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어떤 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되는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적 정책이 있다.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게 회사적인 해결인 거고요. 관계적인 것도 뭐냐면 뭔가 내가 일을 할 때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들을 소원 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정책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수사원 평가, 인사고과, 상사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예. 말하기를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하고 싶다 영역이 예. 개인적 영역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회사의 영역에서 좀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그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다방면으로 쓸 수 있긴 하겠지만은 회사에 대한 영역을 좀 더 제가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방금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실천력 얘기할 때 실천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뭘 실천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구들하고 말할 때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있는 거죠. 예. 근데 회사적인 말을 하기를 할 때는 내가 선이 없는 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 비즈니스 협상 영역인데 투자 유치가 우리 쪽의 목적이라면요. 예. 투자를 집행하는 쪽의 목적은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까예요.
맞습니다. 제가 후배분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안서의 목표는 제안받는 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고 투자 제안서를 내고 뭐 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러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날 믿어줘요, 나 되게 잘해요, 이거 유망해요, 이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투자는 상대방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가져야 되는 이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원금 손실에 대한 아, 보장이 가능한가, 이게 이익이에요. 네. 투자한 자체로 원금만 회복이 돼도 이건 이익이에요. 네. 그 다음 이걸로 내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비전을 어디까지 보고 확장할 수 있을까. 즉 1억을 넣었는데 이게 10년 뒤면 10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의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이게 이제 투자하면서 말하기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까 글쓰기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예. 말을 잘하는 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글을 많이 써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글을 많이 써본 다음에 그 글이 내 안에 시나리오로 들어갔을 때 말이 청산유수처럼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어떤 글을 써야 되냐면 좋은 글을 써야 돼요. 아, 근데 네. 우리한테 비즈니스에서 좋은 글이란 뭐다? 내 목적을 획득하는 글. 그럼 상대방이 공감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거를 원하는 걸 봐야 되겠죠. 또 상대적 입장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의 유망함을 어필하기 이전에 안정성을 어필해야 돼요. 이 투자에 대한 안정성. 어떤 부분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보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거의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적고 원금이 손실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도 보장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외식업계에서 누가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 하시는 분들. 아,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 들고 오고 담보대출 받고 막 집담보대출 받아서 들고 오신 분들한테 이 프랜차이즈를 믿고 계약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망하지 않는 거. 내가 월급을 받고 살다가 이제는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 원금은 지켜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이거 놓치면 우리 집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게 그래도 원금 손실은 적겠죠. 나중에 뭐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다 회수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신단 네. 말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손실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존재해요? 보증이라는 게 존재하고 연대 보증이라는 게 존재하죠. 세상의 심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보증이 없으면 대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은행에 보증이 없으면 대출해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네. 보증이라든지 담보라든지. 그게 아니면 신용대출은 뭐예요?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너의 흐름이 뭔가를 이런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흐름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걸 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저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 튼튼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튼튼해질 예정입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기대하는 이익의 분야를 다각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1년이면 뭐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보장돼 또는 뭐 이익금이 배당이 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2년쯤 뒤면은 그럼 이 브랜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확장해서 어디까지 내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지분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앞으로의 수익성과 확장성을 보는 건데 많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확장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또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확장성을 준비해서 제안서를 가져오는데 이 부분을 깊게 고려하지 않고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금액이 동그라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래의 확장성까지 깊게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짜오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건 확실히 투자를 밀어줘야 되는구나. 저기까지 가려면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있는데 당장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투자 제안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앞으로 2개 더 얘기해야 되는데 대표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 개인적인 대화법에서도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냐 우리 이거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투자 제안서에서도 투자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뭐냐? 첫 번째는 안정성이다. 두 번째는 미래의 확장성, 이익률이다.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위의 두 가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불안정성의 해지 최대한 이거랑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게 투자 제안서예요. 시나리오를 쓰는 게 또 사업 계획서예요. 예. 사실은 투자 제안서의 핵심은 사업 계획서예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투자 제안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업 계획서를 원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사업자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쓰고 사업을 하진 않으세요. 왜? 내가 굳이 남한테 계획서를 발표할 필요가 없는 사장이니까. 네. 근데 투자 제안서를 투자를 받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앞으로 어떤 지속성이 있고 어떤 확장성이 있고 리스크가 또 어떤 부분들이 예상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그때 이제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깨닫게 돼요. 난 내 사업을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가고 있어. 그래서 투자 제안서 이퀄 사업 계획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업 계획서를 평상시에 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내 사업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3년치, 5년치를 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놈의 드라마가 문제예요. 소설도 문제고 왜 기적적인 거 있잖아요. 예. 뭐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 남노한 할아버지가 그 건물 회장님이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돈이 정말 많으신 분이 사석에서 만나서 나랑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우리 건순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꿈이 뭐예요?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야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으니 다음에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한번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사람 됨됨이나 어떤 열정이나 정성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거는 마지막에 어떤 양념가루? 촉매제 같은 거지 네. 그건 절대 주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는 구체성이 있는 최대한 합리적인 제안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말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말하기를 하려면 시나리오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잘 잡혀 있는데 상대방이 질문을 하든 내가 발표를 하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맞죠? 네. 근데 내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버벅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림이 지금 오로지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금액과 목적만 있다 보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이 영화가 뭔지 이 시나리오가 뭔지가 없는 상태니까 말이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청산유수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투자받는 말을 잘하고 싶다면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계획서엔 종류가 많은데 1년짜리 사업계획서, 3년짜리 사업계획서, 5년짜리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사업계획서를 쓸 거냐도 실력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아타리를 창업하는데 이 브랜드를 열면서 처음엔 내 돈으로 할 거야. 일단 1년차 내 돈. 출발해서 6개월 이내에 손익분기를 넘길 거고 2년 이내에 원금을 회수할 거야.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면 이익률이 되게 좋겠죠. 네. 그 모델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모델을 바탕으로 2호점, 3호점을 어떤 지역에 넣을 거야. 거기는 아타리 같은 분위기가 먹힐 수 있는 곳이 왜 그러냐면 타깃. 우리 주요 고객과 타깃이 맞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예. 지금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점점 뭔가 월드가 생기겠죠. 예. 이 월드를 매일매일 자기한테 세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굴 만나도 꿈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 크죠.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뭐 운이 좋게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한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괜찮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장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한 줄로 요약해드릴까요? 저를 믿으십시오. 근데 있죠. 믿음은요. 그 소비자 가격이 영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소비자 가격이 영원이잖아요. 표준 가격도 없어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없는 거를 가치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잘 되면 성공한 사업가, 잘못되면 사기꾼 이런 말 듣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업가라고 한다면 확률 게임을 하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이 사업 계획서를 두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오케이 나도 이거 70% 인정. 너가 100%로 가지만 난 70%는 인정이야.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게 1억이라고 하지만 난 7천원 줄 수 있어. 이게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너 1억이라고 얘기하지만 난 이거를 3억 정도로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너 돈 더 가져가야 돼.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우리가 이런 걸 최근 사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플랫폼들이 투자받은 내역을 보시면 돼요. 배민이라든지 예. 쿠팡이라든지 이게 왜 내가 필요한 건 1억이에요 얘기도 초반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받잖아요. 네. 해외 자본들이 네. 국내 자본이 아니라 왜 해외 자본이 그렇게 큰 돈들을 우리나라 플랫폼들에게 투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단은 국내 자본 규모가 작고요. 작다 보니까 거래를 크게 만들거나 브랜딩을 하거나 이런 개념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에 크게 들어온 것들은 예. 특징이 있어요. 땅 따먹기를 할 수 있냐, 즉 인프라 전체를 먹을 수 있냐. 배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달,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다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달 인프라를 다 점령하는 거잖아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배송, 물류 체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원하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물류 체계를 다 만들어 놓는 거에 투자를 했죠. 나머지 모든 쇼핑 플랫폼들은 다 최저가 경쟁을 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근데 누가 더 배송을 빨리 할 수 있냐가 중요했는데 그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11번가, 옥시원, 지마켓 누구도 물류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막대한 외자가 들어와서 물류회사를 직접 만들어버리고 물류창고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고속도로를 만든 거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죠. 대신 어떻게 하죠? 독과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거를 만나면 더 큰 돈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원래는 쿠팡이 뭐 이제는 끝났네, 투자를 못 받네 했지만 결론적으로 외자가 많이 들어와서 막대한 금액을 써서 물류센터를 다 만들고 물류주를 만든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시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외자가 들어왔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투자라는 것은 물론 금액마다 다르지만 적당한 금액, 그러니까 몇 억 안쪽이라고 한다면 많은 자산가가 한번 해보지 뭐. 네 꿈에 내가 걸어볼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투자를 자꾸 받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양쪽에게 좋지 않아요. 첫 번째 관계가 깨지고요. 두 번째 본인이 제대로 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계획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다가 동생아, 형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투자는 지양해야 되는 투자. 아타리는 지금 투자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아타리 코치 혼바를 하면서 다 저희 개인 돈으로 하다가 예를 들면 다른 어떤 한 가게를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을 좀 더 넓히려면은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제 뭐 천천히 하면 되겠지만은 제 욕심에서는 이게 좀 늦겠다 해서 막상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는 내가 그러면 그 투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지라는 역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했던 사업이 신기해서 이 친구가 하는 저라는 사람이 아타리 코치 혼바를 만드는 게 재밌었나 봐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개성이 좀 세요. 각 가게가 다른 야키토리 집들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해주는 거를 제가 받고 제안을 받다 보니까 막상 제가 누군가한테 제안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건 나를 믿어달라. 나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타리 코치 혼바가 포트폴리오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큰 대표님들이나 산전수전 겪은 분들은 그걸로는 안 돼요.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지고 봤을 때. 그거를 이번에 깨달아 버려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어느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른 분이 조언을 해주신 거는 너는 지금 경영이랑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인문학을 공부를 해라. 너는 인문학을 공부를 해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글을 어떻게 쓰는 거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마도 오늘 여기 답변 중에 나오는데 그 철학, 가치관 이게 확립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학과 가치관이 확립돼서 아타리라는 브랜드를 내가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 이 브랜드의 60대는 어떨까, 70대는 어떨까, 80대는 어떨까, 이 하나의 인생을 역정을 보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만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고 제 일에 대한 철학이 있거든요. 미래에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10년 뒤엔 이런 모습일 거야. 그 이제 단계별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나가려면
또렷한 색깔을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아타리라는 곳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누군가한테 낼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거죠. 아타리 매장이 이익률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타리라는 브랜드의 확장성이 나중에 저희가 전용 사케를 뭐 증류주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이런 더 먼 미래까지 가면 육가공 영역에 이제 수십 개월화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장이 몇 개까지 되면 일 평균 사용되는 양계의 그 양이 있으니까 예. 이 닭의 양을 바탕으로 했을 때 특수 부위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육가공 회사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타리의 현재까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키토리가 맛있어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리를 바탕으로 한 아타리 로고를 바탕으로 한 이런 뭐 주변 상품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타벅스 예.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의 창업 스토리와 발전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본주의는 서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역사나 브랜드의 역사가 깊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잘 보시면 역사가 깊은 곳에서 창업한 곳들이 하는 행동이 달라요. 예. 명문 대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똑같이 주차장에서 출발했는데 10년 뒤에 우린 여전히 주차장에서 있고 걔들 높은 건물을 세우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아마존과 뭐 이런 데가 나오는 게 잘 보시면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예. 아니면 수익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파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 브랜드를 키우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느냐 완전 달라요. 브랜드는 다양한 상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예. 근데 이 브랜드를 좋아하면 원래 애플의 맥킨토시를 좋아했는데 애플의 아이폰까지 좋아하고 애플의 모든 굿즈들을 다 주변 용품을 다 좋아하는 사람 애플 바가 되는 거죠. 이건 네. 브랜드. 근데 그냥 스마트폰을 팔 거야, 그냥 컴퓨터를 팔 거야, 또는 뭐 좋은 애프터 서비스를 팔 거야.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삼성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정말 멋진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물론 안 좋은 역사도 있었지만 삼성, LG, 현대자동차 진짜 멋있는 곳들이에요. 현대자동차는 정확하게 상품을 팔고 가성비를 팔다가 제네시스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제네시스 이퀄 현대자동차인지 모르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아요. 이게 이제 브랜드 게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도 컴퓨터 잘 팔고 백색가전 잘 팔고 AS 잘해주고 이런 걸로 국내에서 매수를 잘 장악했지만 해외를 갔더니 이걸로는 계속 싼마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기술의 삼성, 뭐 기술의 LG, 뭐 기술의 블랙야크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그러면 정숙하고 고장이 없고 이런 수식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브랜드를 상징하는 수식어가 나와요. 그 제품을 상징하는 수식어가 아니라.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think different 막 이런 말들이 슬로건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는 가치의 게임, 그냥 거래의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타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예. 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예. 아타리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와서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끄러운 레스토랑이 아니라 우리는 소소한 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환담을 나누면서 가장 경무에 지쳤던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또는 뭐 일상에 지쳤던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지향해 이게 비전이야 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의 가치가 그쪽으로 가니까 철학도 그쪽으로 가니까 행동도 확장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이런 게 이제 사업 계획서예요. 아. 그래서 이 문학을 아마 뭐 권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그러면 이런 사업 계획서나 투자 계획서를 많이 써보신 편이세요? 아니요, 전혀 안 써봤고요. 그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수업 홍보를 한다면 네. 제가 최근에 시작한 40법의 밥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죠. 아. 엊그제 배우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인 기업이야 나는 동네 장사야 그러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비전과 철학과 가치를 명시하고 가야 돼요. 한국의 기업들이 전후 그러니까 6.25 이후에 급속 성장하면서 예. 중소사업체들은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누리고 있으시지만 네. 8, 90년대까지만 봐도요. 어떤 기업이었냐면 하청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산하의 하청 제조업 그리고 대기업의 물건을 유통하는 유통업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고유 상품을
만들고 고유 서비스를 만들 수 네.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제 족보가 털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외국 애들은 옛날부터 대기업이지만 우리도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비전, 철학, 가치, 브랜드가 갖춰야 되는 것들을 창업 때부터 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일단 빨리 남보다 돈을 벌어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경쟁이 프라이스, 가격 또는 광고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점점 이제 브랜드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계속 믿고 갈 수 있느냐, 얘 조금 비싸도 얘 걸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네. 거죠. 대표님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매일매일 아타리로 네. 그냥 에세이를 써보세요. 아, 에세이. 예. 내가 사랑하는 아타리, 내가 네. 만들고 싶은 아타리, 네.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좋았던 아타리 네. 이런 걸 자꾸 써봐야 돼요. 자꾸 써보면 아타리의 모양이 생겨요. 브랜드 모양이. 네. 그게 이제 미래 그래서 아타리는 이런 브랜드가 될 거야. 그게 비전. 네. 근데 그런 비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아타리에 대해서 맛은 기본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그게 철학, 네. 기준 이런 거죠. 비전, 철학, 가치. 그런 철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준으로 행동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어. 되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 브랜드를 중심으로 에세이를 써보는 미션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다음 질문하도 이게 연결이 돼요. 지금까지 뭐 말하기를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게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말이 이제 더듬어지거나 네.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의 어려움은 저는 말할 거리에 대한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내일 친구들 만나면 이런 비전을 발표하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결국 나 또는 내 브랜드와 세상 이 두 쪽을 생각하면서 자꾸 어떻게 이어지면 예쁘게 이어질까 멋있게 이어질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타리는 어떻게 커야 멋있는 아타리가 될까?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좋아할까? 이런 게 자꾸 시나리오를 쓰여져 있는 버릇이 습관이 필요하죠.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말하기에 대한 질문 해주셨는데 예. 저는 여기서 사업 계획서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말하기에 대한 질문. 대표님도 예상을 못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해주셨던 가게 철학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가요? 두 번째 말고? 네, 세 번째부터 갔다가 두 알겠습니다. 번째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러면 가게의 철학에 대한 고민. 네, 예. 지금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쓱 한번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질문을 주신 거는 치타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네, 치타야. 똑같은 서점도 있지만 예. 치타야는 생활을 팔고 제한하는 예. 이런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이 야키토리를 파는 가게인 아타리는 이 닭집인가 술집인가 아니면 뭐 이자카야인가 뭐 이런 고민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희가 24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부대표 한 명이랑 사장이 한 명 있는데 네. 이제 경영의 시험 때처럼 이제 매주 주간 회의나 아니면 술자리를 가실 때마다 지금 그래서 박건순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뭐야? 지금 박건순을 바라보고 우리 가고 있잖아. 너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지금 개성으로 갈 거야? 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로 갈 거야? 아니 우리 무슨 뭘 팔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뭔가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서 나도 이제 이거를 고민할 때가 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많이 참고를 했던 게 그 매거진 B라고 각각의 브랜드를 좀 가치관을 설명해준 그런 잡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좀 정했냐면은 뭐랄까 그 손님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매장을 그러니까 음식점을 간다라는 거는 어떠한 감동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뭐 분위기의 감동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근데 이거를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이끌기에는 이제 지금 제가 보는 F&B 외식업은 너무 다 잘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동이 뭘까?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사실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저와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정답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다라고 말을 해줘.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거는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나는 이 감동이라는 요소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그 혁재 씨나 상국 씨한테 이거다라고 나는 지금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라고 마무리를 한 거긴 하거든요. 네, 좀 뭔가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애매모호하다라고 그럴 수 있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타리 간판을 달고 있는 하나의 가게가 예, 내가 본점에게 로열티를 내거나 이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걸 네.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어떤 미래의 이익적인 안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죠. 예. 근데 우리가 프랜차이즈는 뭐예요?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의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능과 기술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도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어느 적정선에서의 평준화가 되어 있는 기술이죠. 네.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맛의 버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에 적당한 거고, 야키토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타리가 야키토리의 어떤 오마카세집으로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잡았다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테이블의 개수가, 그러니까 의자의 개수가 몇 개냐, 우리의 풍미를 지키면서, 그래서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게, 닭을 굽는 곳이, 장소가, 화덕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일 수도 있겠죠. 대형 매장이 되면. 네. 예. 이것과 곱하기 객단가, 예. 그 단가가 어느 정도를 매칭하면 이 가게 하나를 운영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제외해도 효율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설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가치가 높아져야 되니까 아타리라는 곳에서 먹는 음식과 즐기는 서비스와 이런 모든 분위기가 딱 그냥 야키토리의 일반적인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가, 이 부분이 아니면 계속 비전이 뭐예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아타리 현재 정체성은 제 생각에는 전수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무 전문성이 네, 되는 이거는 거죠.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때 가서 보셨겠지만 그냥 열심히 굽기만 해요. 이게 이분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맛을 내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굽기만 하는 분한테는 재미를 못 느끼죠. 근데 뭔가 약간 재미있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발생한다면 좀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대표적으로 그 대판야끼, 철판볶음밥 예. 같은 거, 철판 요리 하시는 분들 보면 쇼맨십이 얼마나 좋으냐, 또는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하죠. 가치가 달라지죠. 네. 근데 음식 맛은 위로 올라갈수록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는 재료부터 해가지고 오만 가지를 다 집어넣었을 때 완성될 수 있는 그 미슐린 무슨 트리플 스타? 네, 이런 것처럼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 정말 장인 정신의 영역이에요. 그런 가게는 2호점, 3호점도 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 가게와 아버지한테 평생 보고 듣고 배운 아들의 가게도 다르니까. 예를 들면 스시장인 지로 예. 아시죠? 예. 예, 그 지로 선생님이 아드님들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의 스시와 아드님의 스시가 정통을 이렇게 짙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타리의 비전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도제 방식으로 배워서 하나의 아타리 브랜드를 명패처럼 받았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수익 구조를 짜는 게 사업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뭔가 여기는 아타리에서 전수 받은 곳이다.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질문 앞으로 2개나 남았는데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빨리 가보면 가게의 철학에 대한 고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타야 사례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야키토리를 파는 가게일까, 단순한 닭집인가, 술집인가,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따뜻한 공간이나 남들과는 다른 야키토리와 이자카야의 기획을 제공하는 곳일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회사만의 색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제공하는 가게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치타야 서점 이야기도 보고 다양한 브랜드들 이야기를 보시면 성공한 브랜드, 뭐 예. 무인양품 같은데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참 우리 외식업계에서 유행한 게 뭐였죠? 컨셉터.
컨셉 기획자들이 별도로 아. 존재했잖아요. 맞습니다. 외식업계가 한참 동안 예. 내가 고깃집을 하는데 고깃집을 잘할 수 있어. 네. 재료나 맛도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가게의 컨셉은 내가 잘 못 잡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컨셉터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네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성이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성장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자, 컨셉터가 들어왔어요. 예. 이 사람이 가게의 컨셉을 음으로 양으로 쫙 만들어줬어요. 그 모든 컬러와 디자인과 어떤 타이포그라피와 이런 것들이 다 또 그릇까지 모든 게 다 이렇게 생각이 있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컨셉이라는 것이 인간의 개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멋이라는 게 네. 영원 불멸의 멋이라는 건 정말 갖기 어렵죠. 그럼 중간에 뭘 해야 돼? 진화를 해야 돼. 네. 버릴 거 버리고 개선하고 개량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이게 내 취향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개성이라는 것을 돈 주고 산 거거든. 맞습니다. 이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디죠? 대기업. 이런 데는 이런 방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영업자 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연매출 10억이 목표이신 분이 자꾸 연매출 1조인 것을 보지 마라. 거기를 너무 이렇게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동네 상권에서 1등 먹는 게 일단 중요하신 분이 대기업의 방식의 어떤 프랜차이즈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가져와요. 그런 거 있죠.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 활개, 언용, 우도, 삼국지에 나오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적 군사가 나오는데 관우가 내가 가서 쟤를 치고 오겠다 하니까 옆에 있던 장수가 무슨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 하고서 본인이 나가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닭이라는 걸 이 작은 동물을 잡는데 짐승 닭이라고 잡는데 소 잡는 큰 칼을 써요. 그럼 다 뼈가 으깨지겠죠. 맞습니다.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닭 잡는 칼은 이보다 작아야 되겠죠. 반대로 소라는 큰 걸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쓰면 이게 잡히겠어요. 난도질만 하지 이게 처지지가 않죠. 뼈가 잘리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적정한, 적절한, 이 늘 경영에 대해서 말하는 적절한, 적정한 이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컨셉, 철학, 개성 이런 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느냐. 과거에는 매스미디어, 독과점 형성, 대기업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아타리를 알면 아타리 사장님의 그 야키토리도 너무 맛있지만 아타리 컨셉이 진짜 나는 찰떡이야 있는 줄 몰라. MBC에 안 나왔으니까, KBS에 안 나왔으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야키토리 추천만 해도 누군가들이 갔다 온 경험이 쫙 담기는데 사진들을 보니까 와 여기야, 네. 성수 저길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취향의 시대라고 말하는 게 취향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통로, 인터넷 통로, 모바일 통로가 열려 있어요. 예. 때문에 맞는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개성, 좋은 개성, 맞는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취향을 계속 진하게 드러내서 나랑 맞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날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빨간색이야. 내 취향을 보이는데 핑크색으로 보여주면 잘 보이겠어요? 아닙니다. 더 진한 빨간색으로 보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 개성을 확고부동하게 가져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네. 개성을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성장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철학과 가치관은 쉽게 변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자영업자나 중소사업자는 그 내 안이라는 게 창업자의 마인드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업자가 야 우리 회사는 이런 컨셉이야를 명확하게 잘 정해놓고 가면 2대 3대 창업자가 죽어도 그게 잘 유지되면서 개량 발전되고 그게 없이 가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지는 회사들이 많은 게 그래서 그래요. 네. 여러분이 봤을 때 나이키가 지금 물론 시장에 추춤하지만 쉽게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대를 물려서 회사를 주지 않잖아요. 외국은 네. 대체로 물론 뭐 뒤로 하지만 지분으로 경영자가 바뀌잖아요. 네. 경영자가 바뀌는데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에르메스의 수석 디자이너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샤넬이 죽은 다음에도 샤넬의 디자인은 칼라코 펠트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샤넬이 변했냐고요. 변하지 않는 샤넬의 고유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개량화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샤넬, 코코 샤넬의 최초 고집이 그대로 남아요. 이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때문에 주인이나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네, 이제 철학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소비자가 느낄 때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외식업은 되기 쉬워요. 음. 외식업은 되기 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것이 철학이 되는 건가요? 그게 분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드라고 얘기하죠.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긴 무드가 있어라고 얘기할 때 옛날 어른들은,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뭔가 약간 프랑스 같고 막 이런, 와 여기 무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무드라는 건, 아 여기 색깔 있다, 여기만의 풍치가 있다, 분위기가 있다, 이 네. 뜻이잖아요. 힙하다. 네, 자 이걸 이렇게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야키토리 아타리를 가보셨습니까, 수빈님? 네. 예를 들어 주방과 마주한 분위기가 좋아서 바를 기대하고 갔는데 네. 2호점에 갔더니 다 4인 테이블로 돼 있어요. 아. 굽는 거를 저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실망해요, 안 해요? 약간 아쉽죠. 아쉽죠. 이게 이제 분위기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아까 제가 그래서 가게를 확정하더라도 네. 바의 체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의 최고 한계점이 어딘지를 봐도 좋겠다라는 게 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아타리가 밀고 있고 박건순 대표님의 많은 브랜드 중에서 아타리가 계속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거기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감성이라든지 뭔가 이런 일본 이자카야 같은 맞아, 거. 일본의 어떤 거리에서 들어온 네.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걸 기대한 거야. 음. 그래서 여기서 충성도 높은 고객이 발생했어. 네. 아타리라는 브랜드가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도 있대. 네. 친구한테 자랑을 한 거지. 야, 나 진짜 죽여주는 데 데려갈게. 우리 집 근처에도 있대. 갔는데 거기는 저기서 들고 나와야 돼. 서버가 서빙을 해주고 있어. 그거 완전 망가지겠죠.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박건순 대표님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 테이블은 말도 안 돼.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그거는 아타리의 분위기, 무드를 망치는 거야 라고 한 순간 이거는 브랜드의 철학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운영하시면서 네. 대표님이 이게 철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선택지가 좀 있으셨어요? 이게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저희 가게를 궁금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했어? 이렇게 계속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는 좀 많이 제가 정해놓긴 했는데, 예를 들면은 왜 테이블이 없어? 예를 들면 아트렌 테이블이 없고 성수동 코치라는 거는 테이블이 딱 하나 있어요. 홈바는 딱 2개 있거든요. 영등포 코치가 좀 많아졌고, 그러면서 많아진 테이블을 그런 것도 봐봤고, 개성이 좀 제 깔대로, 제 색깔대로 했던 데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가 정한 거는 딱 이거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손님들이 일단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나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하고 가게를 만든 순간에 이게 무너졌습니다. 한번. 떨어졌네. 예.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돈을 벌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고집 부리지 않아서요. 이해되세요? 돈을 벌려고 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고집을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고집을 꺾었죠. 네,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쉽게 아주 정리해드릴게요. 철학은 똥꼬집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똥꼬집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대중적이지 않은 고집을 똥꼬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똥꼬집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대라니까. 그래서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가방 하면 이런 거 하면 그렇지만 잔 스포츠 우리 어렸을 때 대학교 때 막 이런 거가 있어. 지금 얼마나 많아.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네. 네. 중소 브랜드들이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지금 먼저 이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그 고집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세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럼 그 고집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웠어. 근데 이런 게 있지. 목표를 의지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 뭐 약속한 운동을 안 하면 벌금 받아야 돼. 또는 너는 밥을 못 먹어. 뭐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으면 그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켜버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해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박건순 대표님이 아타리를 창업하면서 우리에게 테이블 같은 건 없다 라고 명문화를 시켜버렸어. 회사의 예. 비전 철학 가치에 그걸 넣어버렸어. 예. 그러면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야. 엊그제 수업 때 왜 이케아 비전 철학 가치 보셨죠? 네. 꼼짝달싹 못해요. 어. 경영자가 바뀌어도 예. 이케아의 비전 철학 가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철학 고집을 꺾은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철학 고집을 명문화시켜서 지키겠다고 내 마음속의 철학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이라고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명문화돼야 되고요. 함부로 수정되어서도 안 되고요. 변경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브랜드의 지속성과 확장성의 토대가 되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1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준을 아타리라는 브랜드는 이래야 돼. 박건순 대표님이 이게 아타리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약간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생각하면 돼. 네. 야 이게 아타리야.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바꿀 정도면 진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바뀌기 어렵게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 인테리어의 기준, 아타리의 컬러, 아타리의 조명 색깔, 예. 아타리의 기물들 디자인의 그 기준, 예. 또는 뭐 동선, 또는 그 가게든 다른 매장이 드러나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 아타리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영역들, 공간은 조금 달라지고 공간은 좀 넓어져도 아타리지 맞아 이거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인원이 많으시면 저희 영등포 쪽으로 가시죠.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예. 좀 쾌적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거기 가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예. 한 6명까지는 서로 마주보면서 같이 환담 나누시면서 드실 수 있어요. 뭐 2명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아타리는 이런 거야. 재료는 이런 것만 써. 우리는 이 조리법에서 가장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 우리는 술을 가져올 때도 이런 술들만 가져와. 우리는 디저트에 대해서도 아무리 뭐 맛있고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안 맞는 건 쓰지 않아. 넣지 않아 메뉴에. 이런 기준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예. 또 세 번째로는 음악. 아타리랑 맞는 음악은 과연 무엇일까? 또는 소품. 우리의 예. 장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음. 이게 뭐 다국적 국가가 되면 안 되잖아. 예.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예약 방식. 고기리 막국수 아시죠? 예. 고기리 막국수 엄청 유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경기도 거기까지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짜 오픈런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윤정 대표님 그 고기리 막국수 여자 대표님 부부 같이 하시는데 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대요. 네. 그 윤정이네 가게 가서 우리 막국수 먹자, 뭐 동치미 국수 먹자 이러고 갔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오픈런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우리 브랜드의 원칙이니까. 원칙이니까. 아. 그래서 진짜 그 동창분들이 오픈런에 성공하셔가지고 아. 함께 모여서 국수 먹는 걸 스토리에 올리셨어요. 이야. 야, 이게 잘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 100년 가게의 초석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남들이 고집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브랜드의 원칙으로 만들어버리면 미련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고 같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취향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중간중간 그 브랜드라는 인격체가 발휘하는 센스 예. 또는 제공하는 재미가 네. 조금씩 나오면 살아있는 거죠. 너무 원칙주의자가 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아타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이번엔 제공해봐요. 뭐 통닭쇼 한번 해볼게요. 아,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노게를 가지고 네. 야키토리를 한다면 어떤 맛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재밌는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거. 이거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네. 그냥 이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합쳐졌을 때 그 가게 되게 분위기 있어. 거기는 나랑 좀 안 맞아. 거긴 그렇죠. 나랑 맞아. 거긴 너랑 맞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적이 없는 걸 지향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무색무취예요. 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함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호불호가 분명한 브랜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대중을 사로잡는 것은 백색가전 시대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이미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동네에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파는 가게를 차리다고 하더라도
테이크아웃만 하니까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존재해야 돼요. 아, 뭐 했다고 이렇게 커피를 많이 줘. 차라리 가격 깎아주지. 그래도 우리는 메머드야. 그게 엑스라진가 하는 커피가 바로 그런 거죠. 예. 양을 많이 주는 커피. 네. 이게 우리 취향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귈 거야 이 뜻이거든. 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네. 공간의 한계점과 시간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같은 공간 테이블 개수에서 같은 근무 시간 동안, 네. 같은 예약 시간 동안 얼만큼의 최대 매출을 낼 수 있는가, 네. 얼만큼의 최대 이익률을 낼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지. 네. 최대한 많은 대중이 무조건 줄 서게 하고 막 이건 아닌 거죠. 지금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철학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키워드를 뽑자면 고집의 취향, 네네. 네. 어떤 고집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의 취향이 뭔가가 취향의 분명해야 고집. 돼요. 취향을 취향. 고집. 취향의 고집.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예. 명문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유한 것들이 손님들도 같이 아타리는 이런 기준의 고집을 가지고 있구나. 네. 여긴 이런 색깔이구나 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음악, 소품, 예약, 방식 등등등등 네. 그런 것들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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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두 네. 번째는 환대라는 이제 단어를 쓰셨어요. 예. 네. 음식점의 뭐 환대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이제 맛은 기본이고 네. 손님들이 이제 가게 들어왔을 때 예. 어떠한 기분,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 때가 가장 좋다. 혹은 내가 이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게에서 어떤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아타리에서 하고 있는 환대를 네.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좀 저희가 그날 닭을 받다 보니까는 약간 좀 더 촉촉하게 나가기 위해서 덜 익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이제 우리나라 문화상 그 닭은 일단 다 익혀 먹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도 있고 확실히 다 익혀 먹는 게 또 안전하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더 물어보는 거. 좀 더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닭 타다키가 나가면 저희가 좀 덜 익혀서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날 당일날 받아오고 네. 신선하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좀 네. 그러시다고 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익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소금 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와사비나 후추를 따로 드리거나 취향을 좀 더 많이 물어보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서브를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사실 센스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한마디씩 더 얘기를 하고 어떻게 왔는지를 좀 매뉴얼에 넣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게 조용히 먹고 싶은 손님들이 계시고 같이 놀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직원 저야 사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그걸 캐치해가지고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업무가 되는 거죠. 상처도 받고 네, 말을 걸었는데 약간 좀 네. 차갑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난 조용히 먹고 싶은데 왜 말을 걸까.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조리 있게 나아가면서 좀 편안한 분위기를 총괄적으로 잘 만드는 게 그게 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이 손님을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만들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실행을 해보려고 하죠. 저는 환대,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환대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조금 더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까지 그러면 하셨던 아타리에서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 중에서 네.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환대의 기준 혹은 이런 서비스다라는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닭의 익힘 뭐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익힘 여부와 소금 간 여부가 사실 먹을 때 제일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뭐 추울 때 따뜻할 때 담요를 먼저 드린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매뉴얼로 넣은 거죠. 근데 그 이상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매뉴얼 그 이상의 센스가 있어야 발현이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이 친구한테 이걸 시킨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안 지켜봐도 어떻게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그게 곧 나는 환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일본 여행 가서 제가 그런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일본은 부담스럽지 않은 극도의 친절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은 네. 태도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태도를 저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일본에서 받으신 그 적객이 예.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데 예. 한마디로 끝내볼까요? 거기도 외부인 노동자가 적객을 하면 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건 예. 문화성, 문화성. 국민성, 민족성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죠. 예. 일본인들은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예. 또 내가 인사를 할 때 속이 아무리 부글부글 끓어도 다정한 말로 인사해야 되고 막 맞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고객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친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시죠. 자기 가게라면 저렇게 하겠어. 저 사람 저거 자기 가게라면 저렇게 하겠어. 저렇게 하면 손님 떨어져 나가는데 이건 뭐냐면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친절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그 환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앞으로 지속성을 생각하신다면 네. 아타리에서 물론 직원분들 교육도 시키겠지만 네. 없는 센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브랜드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네.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치에 맡기게 되면 네.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 이해되세요? 네. 네. 어떤 제자는 너무 그 야키토리를 잘 하는데 말센스가 없어. 입만 열면 문제야. 또 어떤 제자는 분명히 머리도 좋고 말재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투가 네. 기분이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평생 그렇게 쌓아진 건데. 그러니까 할 수가 일본의 없죠. 서비스를 말씀하신 게 평생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쌓아. 그러니까요. 네, 그 문화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거를 공부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어른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배워서 온 거죠.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인 문화가 그거잖아요.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강약, 약강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은 나보다 강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계속 있고 네. 손님한테 폐를 끼치면 이거 큰 실수다, 네. 실례다 이런 거고 네. 상대방이 정성을 다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그러니까 접객 서비스 할 때 너무 근사한 영역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인 거죠. 평생 뼈를 묻을 만한 옛날같이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우리나라도 살아있던 시절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일제시대 때 음. 지나오면서 그때 네. 태도는 일본과 양식이 비슷한 게 많았어요. 어떤 서비스업에 계셨던 분들이. 네. 그런데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되게 네. 깍듯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달라졌죠. 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다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불친절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가면을 쓴다고 하면 또 뭐하지? 그렇게 예의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환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환대란 무엇이며 고객 네. 관점에서 환대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기본적 본질은 맛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맛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과제로 환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제가 하는 블로그에 이러한 고민을 적어놓은 글 하나를 발췌해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님에게 줄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행복감은 맛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방법 중 하나는 환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대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환대란 손님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세심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말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네. 수정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음식점의 기본적 본질은 맛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음식점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줄 수 있는 행복감은 맛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본질이자 네. 기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의 본질은 맛이 맞지만 네. 음식점의 본질이 맛일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해되세요? 네. 음식의 본질은 맛있어야죠. 네. 그죠? 네. 맛을 추구해야 되니까. 네. 음식점의 본질은 또 얘기하는데 맥도날드가 그래서 망했어요. 아, 우리 동네에 있는 그냥 할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특별한 맛 없이 그냥 해준 막 그냥 하는 칼국수 망하냐고요. 아마. 신기하게 안 망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네. 왜일까요? 거기는 음식의 본질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음식점의 본질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 스트레스 없이 와서 네. 국수 한 그릇에 음. 뚝딱 김치 이렇게 먹고 국물 남으면 밥 그냥 공짜로 주시니까 말아 먹고 네. 이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그 만족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환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극진이 상대한다는 뜻이에요. 네. 극진이 열렬히 네. 이렇게 우리 환영식 하듯이 이런 거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야키토리 1번 나갑니다. 막 이런 네. 거가 이제 환대는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대표님 오늘 이 부분을 되게 공들여서 준비했는데 네. 좋은 순서였어요. 순서 바꾸신 거 감사한데 환대는 정말로 내 입장에서 정성적 행위에 가까워요. 아.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네. 아까 굽기의 정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소금, 즉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 오히려 담요를 드린다 이런 거는 네. 이제 괜찮은 영역이죠. 네. 장인 정신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진짜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음식 쪽에 너무 국한돼 있다는 거죠. 아, 음식과 음식점의 본질을 구분하셔야죠. 아, 우리 음식점이 잘 되기 위해서 음식의 본질, 즉 맛을 찾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네.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음식점, 음식. 우리 가게가 가져야 되는 추구하는 네. 본질적인 이상이 무엇인가? 네. 아까 그게 브랜드의 가치 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음식의 본질은 맛이 맞지만 음식점의 본질은 맛을 포함한 이게 중요해요. 네. 경험에 있습니다. 음, 경험. 네. 네, 고객이 오늘 맛있는 야키토리를 먹었는데 네. 맛은 있었어. 네. 근데 경험이 엉망진창이야. 음, 그럼 이런 거죠. 한 번쯤은 가볼 만해. 아, 자주는 안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들 하는 데 있잖아요. 맞죠. 예. 한 번은 가볼 만해. 너도 가봐. 네. 뭐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맛이 없어? 아니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어. 가봐. 근데 그 다음이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보통 우리가 듣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주변 네. 사람한테. 야 거기 맛있어. 가봐. 네. 이게 있고 야 거기 진짜 죽여줘. 같이 가자 언제.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네. 한쪽은 맛만 얘기하는 거고 네. 한쪽은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야. 예, 이게 있는 건데 예. 환대는 정성적 행위 용어에 가깝습니다. 예. 경험이라는 키워드에 그러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좋은 경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 좋은 경험이. 네. 예. 그러니까 대표님은 식당을 가셔도 맛을 보는 경우가 이제 민감하게 보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헌데 가끔 부러운 컨셉을 갖고 있거나 네. 부러운 분위기를 가진 것들이 눈에 띄죠. 아, 그렇죠. 예, 거긴 약간 또 다르잖아요. 예. 맛은 일단 맛있는데 예. 누구 이제 뭐 기념일 같은 때 예. 데려가고 싶은 데가 있을 수 있고 예. 모임할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 뭐 박정현 대표님 같은 분 한번 모시고 싶다 막 이런 예.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왜 그때 종로인가? 예. 아, 거기서 안주. 닭장맥주, 침스버거 다 만났을 때 안주마을이라는 데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진짜 좁은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서 백을 써가지고 네. 사람들 막 웨이팅하고 있는데 문 앞에 그것도 네. 바로 문 열면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예. 그 창가 바로 옆에 조그만한 자리 예. 장정 4시 앉아 있는 거예요. 어. 얼마나 힘들어. 나는 그래도 좀 날씬하지. 등치 크고 키 큰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안주마을이 아니 PPL인데 곳인데 예. 우리 계속 얘기했어. 너무 좋다. 낮술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때 몇 번이나 우리 태국이나 베트남의 노포에서 이 술 한잔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갔는데 네네. 노포 여행 가면은 내가 오늘 일할 게 아니니까 낮에도 맥주 먹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 너무 좋은 거야. 메뉴도 막 딱 이렇게 술 먹기에 딱 좋은 메뉴들이 포장마차 감성. 예, 한 잔씩 칙칙칙 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안주마을의 요리들이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네, 그건 그냥 미들 네. 적당히 네. 적당히 요 맛있- 정도인데 술 맛이 나게 하고 네. 아, 맞아요. 분위기 맛이 취하게 하고. 나게 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게 이제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음. 가장 맛있는 안주들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냥 안주 마을
네. 그냥 안주들은 여러 개 많아. 네. 네. 많은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맛으로 친다면 당연히 맛있다가 뭐예요? 최고로 맛있는 극강의 맛은 흑백요리사 가셔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가성비 가심비를 얘기하죠. 네. 이 가격대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이야. 음. 네. 그리고 이 가격으로 맛볼 수,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풍미가 있어. 풍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가성비 가심비에 해당하는 맛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고 스페셜 코스로 정말 비장해. 내가 아타리 사장이 아니라 오늘은 야키토리 명인으로서 네.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셰프 특선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런 거가 이제 맛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고객이 그 공간과 서비스에 기대하는 바에 대한 기대 일치율이 높아지면 그게 이제 좋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초대받아서 안주방을 갔는데 원래 사람 많고 이런 거 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네. 좁고 이러면 더 힘들어하거든. 근데 거기 너무 좋은 거야. 오. 그냥 그 낮에 그 뭔가 해외 같아. 거기 진짜 절대 해외 감성이 아닌 동네인데 종로인데 네. 종로인데 마치 동네 그 해외 여행 갔을 때 동네 가게 동네 가게에서 개방돼 있는 밖을 보면서 마시는 다 그런 느낌. 네. 네. 다 외국인 같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 기대 일치율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네 칼국수집, 동네 백반집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네. 가시는 거. 네. 점심 식사는 어떤 게 기대 일치냐면 적당히 맛있게 빠르게 적절한 양으로 경제적이게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내가 지금 회사원이야. 나가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 점심 먹으러 갔는데 엄청 오래 걸려. 양은 쥐똥만 해. 가격은 되게 비싸. 맛은 또 그냥 저냥 그래. 막 국수를 먹는데 이 국수가 공주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실패 확률이 적은 맛에 빠른 회전 속도 그리고 양은 그래도 내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집에서 먹는 만큼의 포만감은 느껴야 돼.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야 돼. 이런 게 뭐겠어요? 아까 말한 경험적으로 괜찮다. 저기 박 과장님 뭐 저 이 동네 집을 몰라서 그러는데 점심 식사 어디가 좋은가요? 세 군데 알려줄게. 저기. 네가 탕을 좋아하면 저기로 가. 네가 볶음밥을 좋아하면 절로 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너 네. 돈가스 같은 거 좋아하면 절로 가. 네. 그게 뭐냐면 다 이런 기준일 거란 말이죠. 근데 아타리는 점심 식사집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맛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맛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이닝에 해당되는 영역이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환대를 즉 고객한테 환대를 하는 이유는 고객이 만족도가 높아지게 만들려고 하죠. 네. 네. 고객이 만족도가 높으면 어떤 행위를 하죠? 소문을 내요. 그렇지, 공유를 하죠. 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 경험을 공유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가? 안 적어도 돼. 지금 습관적으로 적고 싶어서 이거 녹음 파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네. 주세요. 네. 이거 오늘 정말로 2시간 특집인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타리만을 위한 박종희식 이야기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대표님이 수업 때 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환대가 내 입장에서 환대를 해도 문화가 안 맞으면 상대방은 불쾌할 수 있죠. 네.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먹거리 문화가 다른 데 가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걸 먹어야 저 사람들이 예의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셔야 돼요. 이런 게 막 몽골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네. 너 이 무슨 젖인가를 먹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막 역해서 못 먹겠는데 먹어야 돼. 그거 환대 받았다고 생각할까?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방송 촬영이니까 그렇지. 아마 집에 가서 두 번 다시 야 너 몽고 가가지고 현지인한테는 가지 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기대 일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기대하는 거. 야키토리집 이 정도 가게에 올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사진 또는 영상으로 찍을 만한가? 근데 이게 또 있어. 분명히 후기를 남길 만한데 후기 남겨달라고 하는 후기 안 남겨. 맞아요. 그래서 오래된 고깃집이나 장사 잘하는 고깃집 가면 고기를 그냥 접시에다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고기를 예쁜 접시에다 내와요. 생고기를 구워주기 전에. 네.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빛깔 좋게. 심지어 여기다가 막 DP도 이렇게 뭐 해놨어. 그럼 잠시만요 하고서 찍어요. 맞아요. 그 잠시만요가 나올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요. 네. 구우면서 스페셜 막 버섯 같은 걸 이렇게 막 해서 예쁘게 나가기 시작하면
영상 안 찍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맞아요. 이런 게 이제 꺼리.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따지면 아타리는 사실 가진 게 진짜 많거든요. 그쵸. 가진 게 많은데 지난번에도 내가 사진 찍으려고 하고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 등으로 가려. 그러니까 뭔가 네. 우리는 당연한 게 누군가한테 신기해 볼 수 있겠구나를 요소요소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한테는 되게 당연한 일상이고 우리가 하는 일인데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신기해 보이겠구나. 아, 이렇게 칠하는 게 뭘까? 이런 것도 신기해 보이겠구나.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완성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찍고 싶을 수 있다. 그러면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네. 라는 게 필요하고요. 술을 내놓을 때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술을 내놓을 때 소믈리에가 네. 오픈하겠습니다 하고 오픈한 다음에 뭐 시음하세요 한 다음에 곧바로 따르나요? 그게 아니라 음. 기본 자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좀 비싼 거는 찍고 이러고 있죠. 네. 모두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맛이 아까 맛은 당연히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친절도 기본입니다. 친절은 기본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네. 그랬죠. 기본을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네. 기본보다 과대하다고 해서 그거를 막 꼭 필수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다. 엄청 친절해야 되는 걸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친절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친절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친절한 태도와 자세, 이 마음은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경험이라는 건 우리한테 필요한 경험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지 네. 가슴에 품는 경험은 네. 그 기획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수 포인트, 고객들한테 꾸중 듣거나 지적받은 포인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더 친절하게 느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면 네. 그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래 센스 없고 원래 좀 무뚝뚝한 사람들은 더 망가져요. 더 못하게 되지 이제. 네. 어색하잖아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한다. 애초에 뭐 그 주제를 그냥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네.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만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게 좋죠. 네. 오마카세니까 메뉴가 나올 때마다 술이 나올 때마다 해줘야 되는 이야기를 연습시키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끼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그 외의 얘기는 질문하면 예. 그냥 좀 나긋나긋하게 말씀드려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고. 네네. 손님이 또 그렇다고 엄청 많이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질문하면 뭐예요? 블로거거나 경쟁사겠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찍을만한가에서 네. 메뉴가 특이한가? 염통이면 염통이고 날개면 날개지 메뉴가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무엇을 가미한 뭐 어떤 재료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메뉴가 특이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또는 뭐 무슨 장인의 뭐 이런 네. 비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메뉴가 특이한가? 그래서 그 메뉴가 특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뉴판도 메뉴를 좀 이렇게 알기 쉬운 부분 빼고 특별해 보일 수 있는 걸 가미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가게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랑받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메뉴가 특이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플레이팅이 특이한가? 네. 플레이팅에서 일부러 고객이 손을 한 번 더 쓰게 만드는 플레이팅이 있어요. 괜히 뚜껑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오픈하면 오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여기 훈향이 지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야키토리를 맛있게 드시려면 훈향도 함께 흡입하시고 고기를 드셔야. 나 말 진짜 잘한다. 그래서 플레이팅이 특이한가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네. 또는 뭐 굉장히 일본의 어떤 지역색이 드러나는 그릇 같은 것도 괜찮은 방법이 있겠죠. 네. 지난번에도 그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전주에 가서 제가 파스타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빈티지 코카콜라 이런 분양들 보고 휴지꽂이가 빈티지 코카콜라 그 패키지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이제 특이한가. 그리고 뭐 당연한 거 익스테리어 또는 인테리어가 네. 특이한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특이하게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특이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스토리가 흥미로운가. 근데 이 스토리가 흥미로운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네. 직접 말해야 돼요. 근데 말을 재미없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글로 보여줘야 되나요? 그래서 식전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피타이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걸 드리면서 네. 우리의 스토리를 읽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음. 아타리 처음 오셨다고 한다면 네. 우리 아타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거기 메뉴판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하수예요. 아. 내드리는 거예요. 음. 에피타이저와 함께. 아. 예, 천천히 이제 뭐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면 네. 손이 고추장스럽지 않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아타리의 이야기를 재밌게 써놓은 게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 고객이 그걸 기억할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 다음에 환경이나 이렇게 우리 그 동선, 환경 또는 서비스하는 방식이 특이한가, 센스가 있는가 뭐 네. 이런 거죠. 네. 여성 손님이 왔을 때 여성 손님을 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네. 또는 뭐 남성 손님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리는 음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말하기 전에 네. 우리가 좀 당분이 많이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혈압에 관계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입장이에요. 지금 나를 기억하는가, 이것도 고객 중에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렵죠. 네, 어렵죠. 어떻게 다 기억해요? 네. 기억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기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네. 멤버십 카드 이런 것처럼 기억되는데 네. 이런 것도 고도의 기술이에요. 제가 진짜 배운 건데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이거 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말을 이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형의 모든 고객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말은 나 혼자 만든 신호야. 네. 그 말을 다음에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적객하면 돼.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객을 그룹핑하고 알아봐 줄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개개인은 알 수 없지만 그룹별 맞춤형은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찰떡같이 내 취향인가. 그래서 취향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겁니다. 핵심은 환대라기보다 고객의 경험. 네. 근데 의미 있는 경험이란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다. 네. 이 중에서 좀 들으신 것들 중에서 네. 이거는 내일 당장 적용해볼 만하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사실 다 지금 이거 빨리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싶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네. 그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그런 뭐 방금 얘기했던 뭐 저희는 사실 쿠폰 같은 것도 드리거든요. 스티커 붙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이 얘기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드디어 들으시는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아이들 식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이 식당이 제일 먼저 그걸 채용해서 했었는데 네. 포춘 쿠키. 포춘 쿠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포춘 쿠키요? 네, 포춘 쿠키 알아요? 네, 이렇게 딱 네. 열면은 네. 안에 네. 운세가 들어있는 네.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꼭 쿠키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고객한테 뭔가 여기 왔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나가실 때 디저트 이제 마지막 디저트에서 네.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네. 여기까지가 오마카세의 마무리인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아타리가 네. 정말 아타리한 걸 주는 거지. 맞습니다. 어떤 아타리의 기운을 드리는 거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강이라든지 뭐 네. 사업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아까 말한 관계, 네. 건강, 네. 돈, 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좀 좋은 분위기로 이미지로 갈 수 있게 된다면 네. 마지막에 갈 때 사장님 오늘 잘 먹고 오늘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일단 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사소통을 잘 네.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상대적 관점으로 네. 상대방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어떤 음. 걸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 영역 그리고 비즈니스 회사의 영역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좀 자연스럽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었죠. 네. 철학은 또 저희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키워드를 뽑자면 고집이다. 네. 아타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공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대는 조금 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객이 경험하는 건데 네. 이 경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 일치시킬 수 있느냐
네.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들어보시니까 네. 어떻게 좀 고민이 해결되신 것 같으신가요? 잘 해결됐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부분이 좀 제일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제 개성을 믿고 제 네. 개성이 좋아서 찾아오셔주시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뭔가를 역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니 알고 보니 시나리오 같은 것도 전혀 안 썼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당장 뭐 집에 가서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저만의 이제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만 그 시나리오가 구축되는 순간부터 말도 그런 계속 익숙해지니까 말도 잘 나올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시나리오에 대한 게 좀 감명을 좀 많이 받았었고 왜냐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그쪽 관련해서는 이거를 딱 장착을 하시면 아마 1, 2, 3번 문제가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박건순 대표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윤수빈님이 증인인데요. 예. 오늘 수빈님하고 제가 이제 대기실에 있을 때 제가 만났을 때 하고 할 일 있으면 계속 해요라고 얘기하고 난 잠깐 저쪽 가서 뭐 좀 할게요라고 얘기했죠. 그게 한 15분 네. 정도 됐죠. 그때 오늘 모든 답변이 준비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5분 동안 그냥 답변을 준비해서 오늘 그걸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게 혹시 너무 어설퍼 보이거나 어떤 전달이 안 되거나 배움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네. 이제 그런 저도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오늘 나중에 이 녹음을 들어보시면 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박건순 표에서 네.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취향 내 고집은 네. 그대로 내 중심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고객을 상대하는 기술적인 영역들은 네. 바톤이 네. 고객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네. 이 부분을 이제 네.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녹음을 나중에 이 라디오를 누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들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컨설턴트 생활하면서 찾아오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사업부를 설정하거나 경영관리를 하거나 또는 뭐 사업 확대를 하거나 이런 영역들에 대한 것들도 물론 솔루션에 해당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관점이 상대적 관점이어야 되는 영역은 상대적 관점이 아니고 상대적 관점이 아니어야 되는 영역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내 주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영역은 남의 눈치 보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남이 좋다는 쪽으로 흘러가요. 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신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철학과 고집. 네. 철학과 고집이 단단하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야 진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크게 되려면 이래야 돼. 이 얘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굳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내 고집이 없으면 나다움이 없어지잖아요. 네. 나다움이 없어지면 흔해지잖아요. 네. 흔해지면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과 기준과 가치를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거래라는 걸 해. 네. 거래는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품, 서비스, 레스토랑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좋아할까? 무엇을 보여줘야 소문을 낼까? 과연 환대는 내 입장에서 환대가 맞을까? 고객 입장에서 기대일치 경험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떠올릴 수 있겠죠. 예. 투자 유치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에 내가 만들고 싶은 월드를 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네. 사업 계획서를 썼어. 예. 이게 이제 가치적인 영역이라 한다면 네. 투자자를 여기에 공감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영역은 예. 아 근데 이거를 어떤 포인트를 앞세워서 얘기해야 되나? 이익률일까? 시장 확장성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네.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늘 대표님도 1시간 40분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네. 세 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들은 얘기가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사장님이 어떤 관점과 어떤 사고 방식을 갖느냐에 따라 예. 이 모든 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께 좀 더 용기를 드리고 다양한 안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네. 사실은 답은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쿠폰 받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아타리 박건순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긴장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기억나는 게 당장은 막 없거든요. 네. 막 말도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은 이렇게 먼저 제가 그런 하셨잖아요. 네. 그 응모를 네네. 그거를 하기를 너무 잘하기도 첫 했고 번째로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술을 좀 거하게 먹고 나서 뭐야 하고 응모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 예, 그러고 나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음. 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이제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너무 얻은 게 많았고. 근데 이런 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몰랐어요, 전혀.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라디오를 켜고 차를 탈 때마다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 그런 건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이게 라디오에서 나오기 정말 쉽지 않은 맞아요. 퀄리티죠. 맞아요. 그러면 주변에 만약에 예, 이제 이 시간에 대한 걸 우리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생 라이브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15분 전에 대본 쓰고 들어오는 거 진짜 리얼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또는 나랑 다른 업종이라도 누군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런 코칭은 받아볼 만할 것 같아요. 무조건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 또한 저희 브랜딩 디렉터가 있는데 네. 사실 브랜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사업에 대해서 코칭을 받거든요. 그게 객관적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선생님이나 이제 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건 업종에 상관없이 네.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사장은 처음이라는 라디오는 하면 안 되는 라디오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까지 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 가장 DNA의 코어가 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는 가장 제가 빛나는 시간이 어떤 회사를 자문하고 아. 이렇게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이럴 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빛나는 걸 이렇게 신청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좀 더 가치가 이렇게 제대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채널에 대한 가치를 꼭 1대1로 내 얘기를 할 때만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기를 좀 공부할 수 있는 난 진짜 나 어릴 때 이런 거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문직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복 받았죠. 밖에다가 신묘한 곳이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네. 또 새해니까 네, 아타리에도 마구마구 적용을 하셔서 네. 새해에도 좋은 일들, 좋은 성과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장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키토리는 아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